강의학교 이경전입니다. 지난주에는 청주에서 스마트 경영 프로그램을 하는데 그 충북과 청주 지역 기업인들이 수백 명이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그 포럼이 막 계속 성장 중이어서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각 그런 지역에서 그런 기업인들이 이제 좀 그동안 코로나 못 만나다가 반갑게 만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뭐 저 같은 사람 와서 좀 분위기도 잡고 강의를 하기를 바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모여 계신 부분 기쁘게 생각하고요. 오늘 하여튼 뭐 오셨는데 이렇게 시간 내서 오셨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강의 준비해 보겠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뭐 주최 측에서 제목을 이렇게 주시면 그런 걸 원하시나 보다 해서 그냥 받아들이는 편인데 이제 뭔가 에브노만 이게 이제 뭐 예전에 한 10년 전에 뉴노멀이라는 책도 있었죠. 뉴노멀. 노멀이 있고 이제 뉴노멀이다. 근데 오늘 주제는 아마 무슨 어떤 생각이 있으셨겠지만 비정상 그러니까 노멀에서 뉴노멀 또 뉴 에브노멀. 제가 만든 말은 아닌데 또 그렇게 또 쓰시는 것 같습니다. 비정상적인데 그것이 새로운 비정상 시대로 가는 거냐. 그래서 메타버스와 AI 이렇게 한번 키워드를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메타버스 얘기는 뭐 워낙 많이 들으실 테니까 그냥 저의 생각을 나누는 그런 시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니까 또 기술의 역할과 기대 효과라는 그런 또 부제를 또 주셨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여기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이 중소기업이 많으실 것 같은데 자기 비즈니스 모델을 계속 계속 낚아야 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앞부분에서는 비즈니스 모델 얘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비즈니스 모델은 무엇입니까? 명확하세요? 저도 창업을 2번 했거든요. 되게 고생하고 있어요. 그 회사 때문에. 계속 막 주주들이 돈 다시 달라고 그러는 분들한테 다 주고 있고, 아마 평생 갚아야 될 것 같아요. 사업 2개를 했는데, 이제 그 갚기 싫으면 막 죽어라고 또 막 투자 받으면서 또 사업을 해야 되고요. 내가 더 이상 내가 돈을 버틸 힘이 없다 그러면 그 돈을 또 다시 돌려줘야죠. 저 때문에 10원이라도 잃는 사람이 나타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되도록 제가 평생 갚을 생각이다. 그래서 뭐 한 달에 1,000만 원씩 드리는 분도 있고요. 각종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얼마나 힘들고 그렇다는 것을 잘 압니다. 저도 경험을 해봐서 2015년쯤인가요? 오늘 뭐 영상도 녹화되는데 막 이런 거 막 나가면 큰일 나는데 뭐 할 수 없죠. 제가 뭐 숨기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그 15년쯤에 세가시에 나와서 당신의 비즈니스 모델은 무엇입니까? 라는 강의를 15분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결국 비즈니스 모델은 뭐냐 3가지로 축약되죠. 일단 가치를 창출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회사가 죄송하지만 좀 어렵다 하는 이유는 뭔가 가치를 창출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죠? 가치를 창출해야 돼요. 일단 가치를 창출하지 않으면 돈을 벌 수가 없죠. 남자친구를 만나든 여자친구를 만나든 친구를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가족 구성원을 만나도 그 사람한테 내가 가치가 없으면 좀 슬픈 얘기지만 그렇게 좋은 대우를 못 받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로 일단 가치 창출. 내가 어떤 가치를 고객한테 주고 있는가를 계속 봐야 되겠고 그 가치를 창출하기만 하면 소용이 없어요.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한다는 마음만 있어가지고 소용이 없어요. 그거를 이제 전달해야 되죠. 가치를. 내 마음을 전달하고. 근데 그 마음을 전달하고 어떤 사람은 나 마음을 전달하지 마. 더 좋은 걸 전달해봐. 이제 가치를 전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기다려야죠. 그 사람이 나한테 뭘 해줄까. 결과로 이제 돈이 돌아오든지 어떤 다른 서비스가 들어오든 가치가 획득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치를 창출하고 그 다음에 가치를 내 고객한테 전달하면 그 결과로 고객으로부터 뭔가 가치가 돌아오죠. 그걸 이제 밸류 캡처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만약 사업이 어렵다 그러면 이 3가지 중에 뭔가 하나가 삐끗하고 있는 거다. 내가 가치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가치를 전달하지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가치 창출과 전달까지 다 했는데 고객으로부터 뭔가 반대급부의 어떤 돈이나 서비스나 어떤 것이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든다 할 때 이제 기존에 잘 세팅된 비즈니스에 들어가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그런 산업 분야에 어떻게 돈 버는 방법이 명확한데, 근데 또
요즘은 이렇게 뉴 에브노마의 시대니까 비즈니스 모델이 잘 정해져 있지 않은 곳이 많죠. 그래서 그런 것을 만들어가면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블루오션은 새로운 그 룰 오브 게임, 새로운 게임의 법칙을 만들어가면서 해야 이제 돈이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럼 어떠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야 되느냐? 이거는 이제 제도 이론에서 많이 얘기가 이미 돼요. 그게 뭐냐면 거래 비용을 줄이면서 재산권의 보호와 활용을 촉진하는 거라는 겁니다. 에어비앤비가 뭡니까? 결국 어떤 내가 집이 있는데 어떤 방이 있는데 이게 뭐 하루 이틀 누구한테 빌려주면서 돈을 벌고 싶은데 그런 수단이 없었죠. 근데 에어비앤비가 생겼고요. 우버 같은 게 생겨서 내가 차가 있는데 이걸로 내가 택시 영업 비슷한 걸 좀 하고 싶은데 그동안 방법이 없었는데 이제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내 근처에 누군가가 이동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서로 연결될 수 있고 또 각각의 재산이 있고 재산권이 있는데 그걸 잘 보호해주면서 그것의 활용을 촉진하는 그런 제도. 지난 5년에 문재인 정부가 지금 정권을 내놓게 된 이유는 내가 부동산을 사고 싶고 팔고 싶고 뭐 빌려주고 싶고 이런데 이거를 그냥 못하게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더 집값이 오르고 부자들만 좋아졌죠. 부잣집 아들, 딸만 제일 좋아졌어요. 왜냐면 옛날 같으면 야 너 대학생이고 너 뭐 회사 다니고 그러면 너 회사 근처 학교 근처에서 힘들게 월세로 살아. 아빠 집은 그냥 딴 사람한테 빌려줄게. 월세나 전세를 빌려줄게. 그러면 서로 그렇게 하면서 하는 건데 이제 전세 월세 하기가 힘들어지니까 아 그래 그냥 할 수 없어 너한테 증여할게. 그래서 지난 5년간은 부잣집 아들 딸들이 기분 좋게 부자 아빠 엄마로부터 이제 부동산을 증여받아서 옛날 같은 경우는 딴 사람 정말 그곳에 필요한 사람들한테 전세 월세를 쉽게 주고 할 수 있는 건데 뭔가 이것이 잘못됐다는 이상한 생각 때문에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이 더 힘들어서 뭐 전세값이 폭등하고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이 거래 비용을 너무 높인 거예요. 거래 비용이라는 것은 늘 거래하고 싶은 두 당사자가 있으면 편안하게 거래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최고의 어떤 사회 제도겠죠. 그러면 결국은 비즈니스 모델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결국 좋은 게임의 법칙, 좋은 제도를 만드는 그런 사회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죠. 만약 뇌물이 통하는 그런 어떤 암묵적인 제도가 횡행하는 그러한 곳에서는 뇌물을 잘 개발하는 그런 회사가 돈을 벌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R&D나 제품의 품질이나 서비스의 품질에는 신경 안 쓰고 엉뚱한 데에 신경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좋은 게임의 법칙을 만들어놔야 행복한 사회가 되는 것이고 이 우리 같은 사업가라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이런 좋은 비즈니스 모델 그러니까 정치나 뭐 행정이나 이런 쪽은 제도를 만드는 쪽이라면 사업가분들은 역시 비즈니스 모델을 내놔가지고 이제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거죠. 오징어 게임도 우리가 참 극단적이죠.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세상에 저렇게 살진 않잖아요. 누굴 꼭 죽여야지만 되고 꼭 한 명만 살아남는 그런 건 아닌데 이게 뭡니까? 잘못된 룰 오브 게임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사람들을 그 룰 오브 게임에 따라서 행동하라고 하니 이제 좀 이런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또 하나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의 비즈니스 모델 생각할 때는 이제 비즈니스 모델은 뭐냐면 기술이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경제적 가치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공대 출신도 있고 아닌 분도 있겠지만 공대 출신들은 잘하는 건 이쪽을 잘하는데 이걸 어떻게 돈으로 만들어내는지 그것에 좀 약한 분들이 많고요. 여러분들 공대 출신이 아니어도 또 기분이 잘할 수 있는 게 이런 기술을 또 어떻게 돈으로 만들 거라는 비공대 출신들이 더 잘하죠. 스티브 잡스는 공대를 나온 사람이 아니잖아요. 심지어 대학을 뭐 중퇴했잖아요. 하지만 이 사람은 기술을 이 돈으로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수완이 좋았죠. 또는 거기다 또 디자인을 넣었죠. 아빠가 목수였는데 대단한 분이었죠. 아빠도. 이 가구의 뒷면까지도 이쁘게 하는 그런 여러분 집에 있는 가구 뒷면 보세요. 막 올이 나무 올이 올라가 있고 되게 안 이쁜 가구가 많거든요. 아무리 비싼 가구도. 하지만 스티브 잡스의 아버지, 양아버지죠. 양아버지는 야 가구에는 뒷면도 이뻐야 돼. 그래서 아이폰은 뭐 뒷면도 이쁘고 아예 뜯어서 볼 수가 없게 만들어놨죠. 예, 왜 이 지저분한 걸 고객이 봐야 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디자인이 들어가고 또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있어요.
스티브 잡스는 되게 못됐죠. 그 친한 친구 스티브 워지니아한테 일을 시키고요. 뭐 예를 들면 2,000불짜리 고객한테 2,007 뭐 500불 받았다고 얘기하고 자기는 2,000불 받아가지고 친구한테 500불 받았어요. 사실은 정상적이라면 1,000불 나눠야 되죠. 하지만 저는 그런 스티브 잡스의 어떤 전기나 이런 거 볼 때 워지니아는 돈에 욕심이 없는 거예요. 500불만 받아도 그냥 충분히 행복해. 근데 스티브 잡스는 그거는 2,000불을 받아왔기 때문에 친구한테 반반 나누는 게 아니라 그냥 너는 500불에 만족할 수 있는 애잖아. 그래서 500불 주고 워지니아가 그냥 좋았어요. 스티브 잡스는 거의 아무것도 안 했어요. 워지니아가 일만 시킨 것밖에 안 돼요. 하지만 역할이 없습니까? 그 고객과 개발자 사이를 연결하는 비즈니스를 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윤리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우리 사업가라는 거는 어떤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비즈니스 모델을 잘 만들어가지고 돈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스티브 잡스가 아이튠스라는 비즈니스 모델도 만들었잖아요. 지금까지 가고 있잖아요. 20년 이상. 뭡니까? 2000년대 초반에는 음악이 mp3 파일로 막 인터넷에 막 돌아다니니까 여러분들이 음악가라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내가 CD를 팔아야 될 사람인데 내 CD를 사람들이 mp3로 구워가지고 온라인에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자들이 화가 났죠. 신해철 씨 같은 사람들이 되게 화가 나 있어서 mp3를 왜 그렇게 하고 하냐. 근데 소비자들은 어떻습니까? 또 mp3 파일을 막 찾기가 어려워요. mp3 파일을 사고 싶어도 살 방법이 없고 탐색 비용, 거래 비용이 많이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 막 P2P라고 그래가지고 냅스터 소리바다를 막 깔면 전 세계 모든 mp3를 막 무료로 다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생겼어요. 기분 좋기는 한데 조금 미안하죠, 음악가들한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의 소송에서 이제 냅스터가 지면서 냅스터나 소리바다 같은 것이 이제 금지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때 스티브 잡스가 어떻게 했냐? 야, 스티브 잡스는 음악도 되게 좋아했거든요. 예, 비틀즈도 좋아하고, 막 그래서 심지어는 애플이라고 회사를 지은 것도 비틀즈 영향이 있는 건데, 어쨌든, 야, 이게 이렇게 혼란한 상황, 세상이 혼란한 거예요. 음악을 생산하는 사람, 음악을 소비하는 사람 다 혼란한 상황에서 야, 음악을 0.99달러 무조건 한 곡에. 그 다음에 이걸 내가 팔아주면 30% 내가 먹고 70%는 음악 저작권자한테 주겠다. 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든 거예요. 3대7 모델. 0.99달러 3대7. 당시에 어떤 CD 앨범을 하나 사면 만 원에서 한 2만 원, 한 15,000원 했어요. 그럼 거기 한 10곡 들어가 있으면 하나에 1,500원쯤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한 곡이 좋아서 사는 사람도 있는데 할 수 없이 CD를 사는 거죠. 근데 iTunes에 가면 한 곡당 그냥 0.99불에 살 수 있다. 또 이걸로 해서 오늘날에 iTunes가 나오고 오늘날에 이제 앱스토어죠. 여러분들 여기서 카카오 이모티콘 3,000원 결제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3,000원 결제하면 여러분들 아이폰을 쓰시면 그 중에 30%인 900원이 애플에 갑니다. 여러분 돈이.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 안드로이드를 쓰시면 그 중에 900원이 구글한테 가는 거죠. 그래서 3,000원에서 900원이 이제 나갔으니까 얼마나 남았습니까? 2,100원 남았죠. 2,100원 중에서 다시 30%를 카카오가 가져갑니다. 아니죠. 네네. 그리고 나머지를 이제 그 저작권자가 가져가는 거죠. 그렇게 그런 형태로 해서 카카오가 하면 2,100원 정도 가져갈 거예요. 2,100원에 30%에 630원 가져가고 나머지를 이제 저작권자가 가져가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델을 만든 게 사실은 지금 어떤 그 스티브 잡스의 그런 3대7 모델이라는 거죠.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잘 거래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사업가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걸 테스트를 하려면 어떻게 되냐? 머리를 너무 오래 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손발을 쓰라는 거예요. 그 검증의 주기를 짧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린 스타트업이죠. 옛날에는 되게 천재가 막 그런 거 만들다가 근데 요즘은 스타트업들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수많은 가정으로 복잡한 계획을 만들고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만들고 나서 측정하고 다시 배우라는 거예요. 계속 피드백을 하라는 거예요. 이 제품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주요 질문이 되면 안 되고 대부분 현대 경제에서는 만들 수 있는 제품을 다 만들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만들어놨는데 고객이 원치 않아. 또 이거 왜 갖고 왔어? 이런 경우 있죠. 여자친구가 선물했는데 이 선물 나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물론 또 뭐냐면 왜 이걸 왜 만들었니? 너 이거 나한테 왜 선물했어? 상대방이 원하는 거. 그럼 테스트를 해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이제 린 스타트업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이렇게 제가 예전에 투자 받을 때 투자처에서 이렇게 요 13개를 써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늘 이걸 뭐 투자를 받을 때뿐만 아니라 늘 사업가로서 우리 회사 내 비즈니스 모델은 도대체 뭐냐. 근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건 5번이라고 생각해요. 고객 입장에서 얼마나 고객이 갖고 있는 문제가 얼전트하냐, 시급하냐. 여러분들 지나가다가 누가 뭐 이거 좀 사세요, 뭐 헬스클럽 같은 데서 막 찌라시 나눠주고, 여기 헤드폰으로 막 전화 오고, 카톡으로 뭐 마케팅 메시지 오고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다음에 살게요. 많이 그러죠. 다음에 살게요. 왜 다음에 삽니까 우리가? 예, 시급하지 않은 거죠. 시급한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제공하는 게 내가 오늘 만날 고객이 있는데 그 고객한테 내가 도대체 그 사람의 어떤 문제가 얼마나 시급한지를 알고 그 사람의 고통을 지금 해결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은 나한테 너 되게 고마워하고 뭐라도 주려고 하죠. 얼마나 어정쩡한가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통제를 만들려고 그러죠. 비타민. 예. 뭐 코로나 때문에 많이 고생하셨죠. 예. 후유증도 저는 주변에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냥 무조건 머리가 아프면 도통약을 드시고, 목이 아프면 목 아픈 약을 드시고, 콧물이 아프면 무조건 일단 고통만 완화해라. 후유증은 결국 없어지더라고요. 그죠? 한 달만 있으면 거의 다 없어지고, 뭔가 좀 안 좋으면 무조건 그걸 회복할 수 있는 그냥 약을 드세요. 진통제를 먹든지 영양제를 먹든지. 하지만 진통제, 비타민은 사람들이 효과를 모르죠.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벤처 창업 얘기할 때 비타민을 만드는 사람은 실패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아까 벤처 만들어서 고생했다고 그랬는데 왜 고생하느냐? 비타민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다음에 살게요. 근데 만약 그 사람한테 내가 진통제를 제공했다면 나 진짜 아픈데 이거 한번 먹어볼까? 먹어봐. 한번 먹어봐. 안 나면 돈 주지 말고 먹어봤더니 진통이네. 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딴 사람들 막 소개하죠. 야, 이거 진짜 좋아. 그 다음에 이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요즘 많은 비즈니스들은 뭡니까? 이게 습관성이에요. 이게 되게 나쁘죠. 약간 마약처럼 비슷해, 그죠? 페이스북에서 나 페이스북 오늘부터 끊습니다 하는 사람 치고 끊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네, 다시 돌아와요, 그죠? 네, 마약처럼. 왜? 아침에 일어나면 막 1, 3 써있어. 궁금해서 안 열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습관성. 사실은 그런 실리콘밸리에서는 습관성 제품을 만드는 방법론에 대한 책이 막 나와 있어요. 후크드라는 책도 우리나라 번역돼 있고. 예. 뭐 꼭 좋은 건 아니겠지만 그렇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순서는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먼저 너의 비즈니스 아이디어가 진짜 예외적이니? 예외적인 거 맞아? 우리가 이제 사업을 많이 구상하면 막 밤에 잠이 안 오죠. 와, 내가 어떻게 이런 걸 생각해냈지? 잠이 안 와. 빨리 내일 아침에 와야 될 것 같고 내일 아침에 직원들한테 얘기해가지고 이걸 막 실행해야 될 것 같고 막 그렇죠. 근데 밤이 지나고 나면 아침에는 맞나? 예, 이런 생각도 많이 들죠. 예, 얼마나 예외적이냐. 예외적이고 정말 당신의 사업 아이디어가 예외적으로 정말 좋은 고객한테 정말 큰 효용을 준다면 그 다음에는 가격. 그 가격이 정말 적당하니? 많은 고객이 살 수 있는 가격이야? 가격을 먼저 많은 가격, 매스 바이어한테 이질리 억세서블한 그런 가격이냐는 걸 확인해 보라는 거죠. 그렇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아요. 처음에는 그냥 투자자가 될 만한 사람들만 좀 호의를 베푸는 사람만 살 만한 정도의 높은 가격을 때려놓고 왜 안 사지? 이런 경우가 되게 많죠. 착한 사람은 사줘요. 투자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주변 가족, 아주 친한 친구, 대기업 일부는 사줘요. 하지만 그 다음부터 퍼지지가 않습니다. 왜? 가격을 나의 시장이 생각하는 그러한 매스 바이어한테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적절한 가격, 굉장히 싼 가격을 설정을 하면 근데 문제는 어떤 일이 생겨요? 코스트를 맞출 수가 없는 일이 생기죠. 그래서 가격을 먼저 만들어내고 코스트를 하라는 겁니다. 공대 출신, 엔지니어 출신들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이 코스트를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코스트에다 약간의 마진을 붙여서 프라이스를 만들어서 쓸모없이 가격이 싼 경우가 또 많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아까 그 뭐예요? 스티브 워즈니악과 스티브 잡스의 생각이에요. 워즈니악은 워낙 프로그램을 잘하는 사람이니까 뭐 그냥 500불 받으면 되지. 근데 스티브 잡스가 보기에는 이거는 이 고객한테는 이건 2,000불도 넘는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000불 받아내고 워즈니악한테 500불 주고 자기는 1,500불 가져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 잘 아시는 거지만 그래도 그냥 제가 한번 앞부분을
저는 늘 화초를 죽여요. 누가 난을 선물하면 아유 얘는 물 한 방울 못 먹고 우리 집에 말라 죽겠구나. 그래서 화초를 기르는데 취미가 없어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을 만약 화초의 고객으로 만들려면 이런 사물 인터넷 센서를 집어넣어서 제 앱에다가 언제 물을 주세요. 언제 햇빛 좀 쬐게 해주세요. 이런 스마트폰으로 저한테 주면 좀 낫겠죠. 근데 이런 기술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건 오뚜기 화분이에요. 여기에 만약 물이 없으면 얘가 쓰러져 있어. 제가 집에 퇴근해서 왔는데 만약 화분이 쓰러져 있으면 아이고 얘 또 물 없구나 하고 쓰러진 걸 그대로 보겠습니까? 아 너 일어나. 물을 주면 얘가 물을 여기다 머금고 나머지 물은 밑으로 깔려가지고 이제 화분이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가 만약 내가 화분 사업을 할 때 제가 만약 화분 사업을 한다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화분을 사는 사람한테 고객님 전화번호 좀 주세요. 왜요? 이거 일주일에 물 300ml만 주면 되는 화분인데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 고객님한테 카톡 보내드릴게요. 그러면 언제가 편하세요? 일요일 오전 한가롭죠? 네, 일요일 오전에 내가 카톡 보낼게요. 물 주라고. 그 다음에 고객님 또 화분 이거 나중에 죽으면 처분하기 힘드시죠? 저한테 산 화분은 무조건 다시 전화하세요. 그럼 제가 수거해 갈게요. 아마 만약 이 두 가지만 하면 저는 화분 사업을 꽤 잘할 수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화분을 어떻게 키우느냐? 그다음 화분을 죽었는데 만약 고객이 연락 오겠죠. 아, 이 화분 좀 치워가세요. 그러면 아, 네 고객님 요즘 이런 화분이 많이 나가는데 한번 검토해 보세요. 제가 내일 찾아갈게요. 그러면 고객 입장에서 이 화분은 갖다 버리고 새로운 화분을 살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고객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고객이 이사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렇게 되면 화분을 안 사던 사람이 화분을 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로소 전략의 굉장히 중요한 그 의미는 뭐냐면 지금 내가 사업하고 있는 시장의 그 현재 고객들을 어떻게 남의 경쟁자 고객을 뺏어올 생각을 하지 말고 남의 경쟁자의 고객도 아닌 내 고객도 아닌 전혀 이쪽에 관심이 없는 화분을 전혀 키울 생각이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화분을 사게 만들 거냐를 고민하는. 그렇게 해서 비고객을 고객으로 만들어야 시장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제가 2016년에 쓴 글은 내가 고객한테 가치를 주나? 좀 판단하기 어렵죠.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반응이 오냐 이거예요. 예, 어떠한 거래가 일어나냐, 커뮤니케이션. 어떤 여성한테 내가 연락을 했어. 어떤 남성한테 연락을 했는데 반응이 없어. 그냥 접으셔야죠, 그죠? 반응이 없다는 거는 결과가 안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어떤 서비스를 출시하고 어떤 제품을 출시했을 때 반응이 없다. 또는 무료로 줬는데도 별 반응이 없다. 그리고 거래를 일으키고 그 거래에서 어떤 데이터가 발생하는지 보고 그걸 위해서 그 다음 액션을 하시라는 겁니다. 카카오톡이 왜 큰 회사가 됐어요? 카카오톡 이전에는 문자를 보내는 것 자체가 우리가 되게 발발 떨었죠. 한 건에 20원이었고요. 그래서 한 달에 100건 무료로 주는 네이트를 우리가 되게 열심히 썼어요, 그 당시에. 근데 갑자기 카카오톡이 나와가지고 그냥 무제한이야, 무제한. 그래서 사람들이 열광하는 거죠. 그러면 돈은 그 다음에는 저절로 번다는 겁니다. 왜? 고객이 원하는 그 가치를 아까 가치를 창출해서 제공했기 때문에 돈은 나중에 올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사업가들은 돈만 가지고 사업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들의 머리, 우리 여러분들의 어떤 무형자본. 기업은 그 기업을 구성하는 사람의 인적 자본, 두뇌, 건강, 체력, 또 사회적 자본, 관계. 그 기업 내부에서 얼마나 친한가, 또 기업이 다른 기업과 얼마나 친한가, 관계. 그다음 구조적 자본, 프로세스 자본, 일하는 방식. 일본이 요즘 이렇게 쇠퇴한다는 게 뭡니까? 일본이 IT를 잘 안 써. 공무원들도 팩시밀리나 쓰고 있고 아직까지. 결국 거기서 벌써 돈이 안 되는 겁니다. 일하는 방식이 너무 느려. 대만이 한국을 좀 추월한다 그러는데 대만 사람들은 아마도 이 일하는 방식이 한국과 비슷할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대만은 일단 장관 자체가 막 20, 30대가 장관하고 막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여성 장관도 많고, 그러니까 좀 혁신을 되게 빨리 한 거예요, 한국보다. 그다음에 상등 자본, 또 매력 자본, 이런 모든 우리 사업가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자본을
또는 나의 갖고 있는 모든 가치를 자본화시켜서 그걸로 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저도 제 사업도 어렵다 그랬는데 돈 되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고 검증 실천하는데 처절하게 실천해야 되는 거고 비즈니스 모델을 열심히 베껴야 돼요. 경쟁자의 비즈니스 모델들. 제가 사업을 해보니까 교수의 학문하는 사람과 학문에서 논문 쓸 때 표절하면 난리 나잖아요. 근데 사업은 다 베끼는 거예요. 그죠? 다 베끼는 겁니다. 잘 되는 건 다 베껴야 돼요. 특허 절대 안 돼요. 비즈니스 모델이랑 특허는 없어요.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을 베끼는 동시에 경쟁자가 베끼지 못하게 할 방법을 찾아야죠. 그리고 내부 역량. 뭐 옛날에 뭐 학력고사 수석하고 뭐 이런 애들한테 어떻게 하면 수석이 될 수 있어요? 저는요 하루 6시간 꼭 자고 예습복수 철저히 했습니다. 그럼 6시간 자고 예습복수 철저히 하면 무조건 학력고사 수석하는 건 아니죠. 이게 뭐냐면 그 내부 역량. 그건 흉내내기 어렵거든요. 남의 비즈니스 모델을 열심히 베끼고 또 나의 내부 역량은 남이 훔쳐가지 못하게 이렇게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나머지는 아실 거라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또 이제 간단하게 비즈니스 모델로 한 20분을 벌써 썼네요. 죄송합니다. 다 아시는 걸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이제 메타버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뭐 여러분 일단 제가 이슈를 먼저 정했어요. 메타버스 부동산에 투자할 것인가? 제가 진짜 돈이 아깝지만 며칠 전에 40불 썼어요. 그래서 제가 산 부동산 이따 보여드릴게요. NFT 투자할 것인가? 제가 며칠 전에 한번 NFT 만들어봤어요. 처음. 여러분도 한번 만들어는 보잖아요. 사지 마세요. 그런 거 100만 원, 뭐 25억, 35억 약간 사기죠. 지네들끼리 자전거래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암호화폐로 돈 버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띄우기 위해서 아마 자전거래 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 아티스트가 뭐를 30억에 팔았다. 그 사람이 30억 다 벌었을 것 같아요. 그럴 리가 없어요. 암호화폐는 이렇게 뒷돈으로 넘길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아티스트한테는 1억만 주고 다시 29억 받았을 수도 있죠. 좀 명확하진 않지만 이런 사기꾼도 야바이들한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지금 NFT나 암호화폐 문제점은 뭐죠? 우리가 아까 옛날 20년 전에 인터넷, 25년 전에 인터넷이 할 때는 아마존이 막 창업했다, 한국에 네이버가 나왔다, 인터파크가 나왔다, 야후가 나왔다, 구글이 나왔다 하면은 우리 구글 돈 내고 썼나요? 다 무료로 썼죠? 네이버 무료로 쓰고 뭐 아마존 뭐야? 먼 데서 물건을 살 수 있대. 그러니까 CD도 살 수 있고 책도 책방에 안 가도 살 수 있어. 책은 어차피 비교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어령 씨의 어떤 책이 나왔다. 그러면 전 세계가 딱 하나예요. 그죠? 그러니까 책방에서 그냥 온라인에 사면 돼요. 꼭 책방까지 갈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엔 그런 커머스로 시작했다가 지금 커진 거잖아요. 그때는 고객들이 뭐라 그랬죠? 야, 나 네이버 되게 좋고 다음 카페 사이버도 다 좋은데 얘네들 뭐 먹고 사냐?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 뭐 먹고 사냐는 걸 여러분들 걱정할 필요가 없었죠. 그래서 살아남은 기업들은 지금 세계 10대 기업이 됐잖아요. 우리 고객한테 이미 가치를 줬고 아까 뭐죠? 가치 창출, 가치 전달이 됐는데 밸류 캡처가 안 됐잖아요. 우리가 걱정했어. 다 망할 거야. 카카오 망한다는 사람들 많았어. 2010년에. 전 국민이 카카오를 쓰는데 어떻게 망해요 그게. 지금 수십 조짜리 회사가 됐잖아요. 너무 커져가지고 오히려 뭐 중소상공인들이 카카오를 미워할 정도가 됐잖아요. 카카오가 그 가치를 줬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NFT나 메타버스 이쪽은 좀 약간 그게 뒤집혀 있어요. 나한테 당신한테 어떤 가치를 줄 테니까 그걸 사세요가 아니라 이걸 사면은 이거 당신 지금 5만 원에 사면 나중에 50만 원대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바이죠. 근데 완전히 야바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비트코인 관련된 책이 처음 나온 게 2015년쯤 돼요. 제가 그 저자 김진아 씨를 저희 경희대에 초청해서 강의를 했는데 제가 만약 그날 김진아 씨 강의를 열심히 듣고 5천만 원만 넣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2015년에. 그럼 지금 한 500억? 5천억? 2015년. 2015년 아마 비트코인 가격을 한번 보세요. 제가 2015년에 비트코인 마스터링 비트코인이랑 엄청난 책을 쓴 미국 사람 샌프란시스코에서 그 강의를 직접 듣고 바보같이 얼마 샀을까요? 비트코인 2만 원을 샀어요. 20불. 자판기가 있었거든요. 20불짜리 지폐 넣고 제 앱에다 넣었어요. 어느 날 보니까 1,000만 원이 돼 있더라고요. 3년 전에 2018년에. 그러니까 그 2만 원이 1,000만 원에서 500배 오른 거죠. 근데 2018년 대비 오늘이 한 또 5배가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제 아이폰에 그게 1,000만 원이 지금 한 5천만 원이 돼 있겠네. 근데 그 아이폰이 고장 나가지고 제가 그냥 집에 있어요. 5천만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사람이 폰 빨리 끄세요 막 그런데 저 아마 아무한테도 지갑 패스워드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그냥 날라갔어요. 어차피 2만 원에 산 게 지금 1,000만 원이고 1,000만 원이 5천만 원이 됐는데 사람들이 그 경험을 한번 했기 때문에 지금 미치는 거죠. NFT 뭘 사라, 뭐 메타버스 부동산을 사라 하면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제가 집에서 운전하면서 여러분들이 투자에 관심이 있을 텐데 하려면 이렇게는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돌이켜보면 1, 2등을 사야 되는 거예요. 일단 암호화폐도 여러분들 뭐 에이서리움이나 그죠? 비트코인 샀으면 잃지는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한국에서 예를 들면 한국에 뭐 카카오가 되는 암호화폐가 있죠. 그리고 한국에 1, 2등 정도가 사는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재산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는데 5천만 원을 잃으면 내가 막 쓰러지나요? 그럴 리는 없죠, 그죠? 5천만 원은 다 연봉 1억은 될 수 있는 역량 있는 분들이 창업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5천만 원 정도는 하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1, 2등이 글로벌 1, 2등인데요. 한국 1, 2등. 근데 그냥 어줍지 않은 이상한 거 하면은 그냥 다 날라가죠. 제가 5천만 원 투자해서 돈 번 게 굉장히 많아요, 제 인생에서. 어떤 생각 가지고 있냐면 5천만 원 잃으면 내가 좀 열심히 일하면 된다 그냥. 그러면 근데 5천만 원이 10배 되거나 5천만 원이 100배 되면 기분 좋은 거죠. 그래서 제가 당시에 2015년에 2만 원을 투자했으니 바보죠. 그때 저 5천만 원 충분히 있었거든요. 그 제 뭐 연봉의 절반 정도 되니까 그냥 5천만 원 참 했으면 그게 한 500억, 1000억, 5천억도 됐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 좀 이게 막 되게 괴롭죠. 그러면 이제 와서 기회가 있을 거냐? 글쎄요. 네, 그죠? 그럼 만약 가상 부동산에 투자하려면 전 세계 1위 업체, 가상 부동산 또는 2위 업체, 거기서 엉뚱한 땅 사지 말고 거기서 최고 인기인데 그거 벌써 다 팔렸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트렌드에 좀 알아야 되고 레디 투 인베스트 언제든지 투자할 현금 한 5천만 원을 확보하고 있어. 예를 들면 나는 이경선 교수 5천만 원이길래 나는 500만 원짜리 500만 원 괜찮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해볼 수는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런 생각들이 너무 많이 퍼져가지고 지금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예요, 가격. 메타버스 NFT에 투자할 것인가? 일단 NFT 만들어는 보셨습니까? 만들어는 보세요. 오늘 만들어만 한번 알려드릴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는 있어요. 메타버스에서 재택근무하는 회사가 일어나는데 이게 계속 일어날까? 사업을 해보면 또 월급을 안 줘본 사람들은 재택근무를 다 오고 해. 근데 뭐 우리 같이 사업을 해본 사람 입장에서는 재택근무에 얼마나 많은 거짓말이 들어있는지 다 알죠. 그래서 이게 재택근무가 그렇게 계속 다 100% 된다? 근데 물론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건드리지 않아도 일하는 사람이 있어. 건드리는 걸 싫어하는 아주 훌륭한 특급인지일수록 자기 자존심과 자기 욕심으로 일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재택근무해도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에 어떤 인재를 써서 하는 회사냐에 따라 좀 다르죠. 사실은 보편적으로 재택근무가 되고 이런 일은 사실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적잖아. 여러분 미국 같은 경우는 무섭습니다. 미국은 직원들의 모든 화면, PC 화면에 스크린샷을 랜덤으로 보내요. 회사 거기에. 여러분 사장님이라면 그러고 싶지 않아요, 사실은? 네? 심지어 스마트폰까지 해야지 그렇게. 심지어는 왜? 그게 업무에 쓴다는. 업무에 쓰는 폰이나 PC를 미국 같은 경우는 다 랜덤으로 스크린샷을 해가지고 다 사장실에 보낸다니까. 언제 스크린샷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쓸데없는 짓을 안 해요.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해고되면 바로 이메일이 그 순간 정지됩니다. 이메일 바로 정지되고 저 같은 경우도 어떤 직원을 딱 해고하니까 다른 직원들이 막 저한테 연락해요. 교수님 제가 지금 다 다운로드하고 있어요. 회사장을. 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해고하는 순간에 이제 회사 계정에 접근을 막아야 되는 게 정상이고 이메일도 끄는 게 정상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은 회사에 있는 모든 시간을 온전히 회사에 바쳐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의 계약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한국은 그렇진 않아요. 카카오톡도 많이 하고 뭐 여러 가지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메타버스에서 운동에 참여하는 것. 자전거 경주대를 여러분이 나가면 좋은 건 뭐예요? 사람들을 만나고 막 진짜 산과 들판을 보면서 막 자전거 경주를 하는 건데 좀 위험할 수 있겠죠. 사고 날 수 있고 거기까지 가는 게 있죠. 근데 요즘은 뭐예요? 온라인 자전거 경주대회가 많이 열린다면서요?
예, 자전거를 하나 사가지고 거기 스마트폰을 연결해가지고 집에서 그냥 자전거에 공주하면 화면에 그냥 사람들이 다 와 있는 거예요. 너 왔어? 예, 우리가 어떤 데 모여가지고 위험하게 자동차 길을 막 가는 건 아니지만 그 중에 거기서 1등 나오고 5등도 나오고 하니까 커뮤니티가 되는 거죠. 그런 거 메타버스에 굉장히 좋은 활용일 거라는 거 생각해요. 그러는데 무조건 메타버스에만 만족할까요? 그렇진 않죠. 야, 우리 언제나 오프라인 한번 하자. 자가서 여러분 카카오톡은 만나는 사람이랑 더 많이 합니까? 아니면 안 만나는 사람이랑 더 많이 합니까? 당연히 카카오톡을 많이 하다 보면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만나면 또 카카오톡을 많이 하는 거예요. 메타버스도 마찬가지죠. 만나는 사람들과 메타버스 하는 거고 또 메타버스를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을 또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네. 제가 오늘 저 코로나가 있고 해서 그냥 온라인으로 하겠습니다. 재미가 없죠. 네. 그럼 김새요. 네. 친구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아예 안 가고 그러다 온라인 참석할게 하면은 성의가 없어. 차라리 안 가는 게 나아. 약간 그런 지금 메타버스 관련된 이제 그런 거죠. VR과 AR. 여러분 홀로렌즈 오큘러스 VR 써보셨어요? 홀로렌즈가 오늘 얼마냐면 500만 원 정도 한대요. 홀로렌즈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되면 여기 화면이 보이는 거예요, 여기. 그리고 내 눈으로 여기도 보여요. 그러니까 실세계가 보이면서 동시에 여기가 보여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얼마냐? 지금 5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아직은 안 퍼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그것도 레디 투 인베스트를 하시라는 거예요. 오케이, 500만 원 언제쯤 되면 이거 퍼질까요? 홀로렌즈가 얼마쯤 떨어지면 여러분 사시겠어요? 저 같으면 100만 원 이하 내가 스마트폰 대신 그거 쓸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 귀찮잖아요, 들고 다니기도. 근데 만약 100만 원 이하로 떨어지면 제가 홀로렌즈를 사가지고 여기 화면이 스마트폰 화면이 있고 밑에 여기 사람이고, 물론 저는 안경도 쓰기 싫어하고 모든 걸 뭐 반지 끼는 것도 싫어하고 다 싫어하지만 그래서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제 옛날에 구글 렌즈인가? 그렇게 구글 글래스가 있었어요. 구글을 쓰면 여기 스마트폰이 다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막 다른 사람들 막 사진을 찍으니까 이제 얻어맞고 막 구타 사건이 막 샌프란시스코에서 막 남들 막 술집에서 놀고 있는데 어떤 그냥 바보 같은 애가 구글 글래스 쓰고 있으니까 너 그거 빼라, 촬영하지 마라, 그리고 버티니까 그냥 때린 거예요. 그 사생활 침해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제 사생활 침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하고, 그 다음에 구글 글래스를 쓰면요 비대칭이 돼요. 그러니까 비대칭이 되면 성적 매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안경을 막 비대칭으로 만들어 쓰고 그럼 성적 매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홀로렌즈 같은 걸 썼는데 이게 더 성적 매력이 느껴져, 더 멋있어져, 이런 정도의 디자인이 나와. 애플이 그런 거잖아요. 애플 아이폰이. 그러면 그러한 어떤 디자인이 또 들어가고 가격이 떨어지면 그때쯤에는 이제 AR이 되겠죠.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 500만 원이니까. 하지만 가격은 한 1년 반에 한 절반씩 떨어져 왔죠. 계속 가격은. 그러니까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여러분 생각에 나는 100만 원일 때 한번 여기에 투자해보겠다. 50만 원까지 떨어져야 된다고 본다. 아니면 200만 원일 때도 사람들 살 사람이 있다고 본다. 여러분 테슬라도 마찬가지잖아요. 테슬라 지금 한국에 테슬라 차고 다니는 사람들 다 돈 벌었죠. 왜? 자동차는 5천만 원에 샀을지 몰라도 투자한 사람들 테슬라로 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예. 지금 그런 게 이제 뭐예요? 어떠한 새로운 제품, 그 다음에 1위 제품, 그런 것들을 잘 보고 그걸 사용하면서 거기에 투자한 사람들은 이긴 거예요. 지금 비트코인, 이더리움, 테슬라 이런 것까지는 이긴 겁니다. 그건 현실이야. 어쩔 수 없어. 현실인 겁니다. 또 하나 이제 사업가분들은 내 사업을 어떤 메타버스에서 홍보할 것인가를 생각하셔야 되겠죠. 여러분들의 사업이 만약 MZ세대를 타겟으로 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진짜 그 사람이 무서워하지 않을 정도. 길 가는 여자아이한테 막 물어보면 큰일 납니다. 요즘 그죠? 뭐 유괴범인 줄 알고. 그러니까 되도록 잘 협조를 받아가지고 여중생이 있다. 제가 1,000원 제가 5,000원 드릴 테니까 혹시 스마트폰 첫 타면 캡처 좀 해주실래요? 그래서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제가 전화번호 지울게요. 1,000원 드릴게요. 그럼 여러분들의 스마트폰 첫 화면과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의 첫 화면은 완전 다르겠죠. 저는 여기 보니까 코레일톡, 카카오티, 왓츠앱, 인스타그램, 유튜브, 뭐 카카오톡 이런 게 있네요. 그죠? 그럼 여중생들의 첫 화면에 도대체 한 20개 중에 어떤 앱이 들어있을까요? 그 다음에는 또 어떤 앱이 들어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걸 보셔야 되겠죠. 지금 세대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스마트폰으로. 초등학생은 어떤 걸 하는지. 그죠? 왜? 정말 지금 초등학생, 중고생, 대학생들이 메타버스에서 활동하고 있다면 거기는 내가 홍보를 할 곳이에요. 그죠? 여러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안 하면 안 되죠. 사업가 당연히 해야 돼요. 어떤 분은 안 한대. 그건 말이 안 돼요. 거기로부터 자기의 사업이 들어올 수 있고 고객이 생길 수 있고 비즈니스 파트너가 생길 수 있고 하는데 어떻게 그걸 안 해요? 이메일은 쓰잖아요. 우리 전화도 쓰고. 그럼 당연히 페이스북 해야 되고 인스타그램 해야 되고 만약 젊은 사람이 틱톡 한다 그러면 억지로라도 틱톡을 해야 되고 억지로라도 내가 뭔가를 해야 되죠. 메타버스도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메타버스를 들어 내 사업을 홍보할 거냐? 그럼 먼저 유저가 돼야죠. 제가 어떤 분은 인스타그램 초기 유저인 분인데 되게 이뻐요. 이쁘니까 뭐 인스타그램 하는 거지. 근데 그분이 뭐라냐면 쌍꺼풀 뭐죠 눈썹 그리는 거. 저도 이거 눈썹 그분한테 그렸는데요. 이게 25만 원인가 30만 원 하던데요. 압구정동에서. 이분이 인스타그램을 하다가 자기 이거에 접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매달 1일인가 여기에 올려요. 예약 받습니다. 그럼 한 달치가 한 몇십 분 만에 다 예약이 되는 거죠. 그럼 그분은 1년에 한 달에 한 몇억 번대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루에 만약 30만 원짜리 시술을 10개 하면 300만 원이면 5일이라면 1,500만 원이죠. 그죠? 예, 그분 6천만 원밖에 안 되지만 그렇지 않아요. 더 돼요. 하여튼 50만 원부터 20개 한다고 치면 하루에 1,000만 원인 거예요. 그럼 그분은 인스타그램에 1원도 안 써요. 1원도 안 써요. 다 DM, 다이렉트 메시지로 예약을 받고 근데 그분도 아주 과학적인 생각이 인스타그램 홍보 어떻게 하냐 그 눈썹 그리기 전에 눈썹이랑 눈썹 그리고 나서 그 눈썹 그러니까 못생긴 눈썹, 이쁜 눈썹 이걸 계속 올려요. 그러면 내 눈썹이랑 사람들이 막 거울로 비교하겠잖아. 내 눈썹이 마음에 안 들어. 이거 좀 어떻게 쓰는 거다. 그러면 그분은 딱 인스타그램 그렇게 미디어로 활용하고 또 올리는 시간도 하루에 2번인가 그렇대요. 왜냐면 이렇게 여성들이 아이 있고 이런 분들도 이제 애들 좀 학교 좀 보내고 이제 좀 쉬자 10시, 11시 이럴 때 한번 딱 보내고 또 한 번 인스타그램 딱 자기 비즈니스 인스타그램은 2번 정도 이제 포스팅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럴 때 가장 반응이 좋다고. 왜? 나 실험을 하는 거 실험. 언제도 잘. 지금 인스타그램이 지난 10년간의 미디어였다면 메타버스가 앞으로 그런 미디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일단 먼저 유저가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인스타그램 유저였던 그분이 그걸 통해서 자기가 큰 돈을 벌고 있는 것처럼 그분은 사무실도 아무것도 없어요. 전화번호 절대 공개 안 해요. 그냥 인스타그램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제품을 어떤 메타버스에 홍보할 거고 내 사업을 어떤 메타버스를 쓰든지 제일 쉬운 거는 내가 써봐야 되는 거죠. 써서 억지로라도 들어가 보고 얘는 안 될 것 같아 그럼 버리고 내 제품을 메타버스 제품화 할 수 있을까? 여러분 1인분이라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1인분? 1인분 여러분들 이 MZ세대 용어 유튜브 많이 해요. 되게 재밌어요. 열심히 보세요. 이렇게 글로 보면 좀 재미가 없잖아요. 그냥 유튜브에서 MZ세대 용어들 있잖아요. 1인분 모르세요? 스불전 아시죠? 스스로 불러온 재앙이 돼요. 스불전. 조민 이런 사람들이 스불제잖아요. 조민이 아무것도 안 했으면 괜찮을 텐데 1인분은 뭐예요? 요즘 MZ세대는 야 우리 팀 화이팅 이런 거 완전 싫어한다. 야 우리 같이 잘하자 이런 거 싫어한다. 우리 팀장이 우리 같이 잘하자 그러면 왜 같이 잘해야 돼요? 나만 잘하면 되고 당신도 잘하고 당신도 잘하면 돼. 1인분만 하면 돼. 1인분. 난 1인분 할 거야. 근데 그러니까 MZ세대의 관심은 나는 1인분을 할 건데 쟤는 보니까 0.5인분 하고 있어. 그 게임에서 나온 용어라면서요. 게임 팀이 돼가지고 게임하면 자기는 1인분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1인분을 못하는 애가 있다. 그러면 같이 성적이 나빠지는 거죠. 그 게임을 하면서 그런데 익숙하다 보니까 회사 생활도 마찬가지. 쟤는 1인분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애가 자기 3인분 한다고 막 설치를 해도 보기 싫어. 왜 네가 3인분을 해? 너도 1인분만 해. 나도 2인분 할게.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면 되게 더 똑똑해지는 거예요. MZ세대들이. 일단 이슈를 먼저 말씀드렸고요. 메타버스에 대해서 일단 메타버스라고 부르지 말아주세요. 좀 없어 보이죠 되게.
네, 메타버스입니다. 메타버스. 그 다음에 골프라고 또 부르는 것도 좀 되도록 골프. 재즈 이렇게 하지 마시고 되도록 재즈. 우리 재즈 들어가자. 우리 이번 주말에 골프 치자. 골프 치러 갈까? 메타버스 얘기 좀 하면서 이러면 이제 상당히 없어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4차 산업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이것도 되게 없어 보이는 말이에요. 4차 산업을 뭐 육성시킨다. 예. 4차 산업혁명이란 말은 혁명에 붙는 수식어예요. 4차는. 그러니까 산업혁명이 4번 있었던 거예요.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우리 중고등학교 때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은 배웠죠. 그죠? 그거는 게 틀리지 않는 말인 것 같아요. 하지만 4차 산업이란 말은 없습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산업혁명이 4번째 일어나고 있다는. 근데 메타버스의 의미는 포괄적인 정확한 이름입니다. 그동안 뭐 사물 인터넷, 디지털 트윈,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 되게 뭔가 좀 부족한 용어들이었어요. 근데 메타버스라는 말이 나오면서 더 이상 제 상상력으로는 더 좋은 단어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자, 메타버스는 가상 초월과 세계 우주 합성어고 메타와 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전반적 측면에서 물리 세계와 가상 세계 모두 공존할 수 있는 세계다. 저는 바보같이 스마트 커넥티드 월드라는 말을 좀 막 세상에 막 보급시키려고 했거든요. 근데 메타버스 딱 나오는 순간 내가 얼마나 바보가 되냐. 뭐 이렇게 길어 복잡하고 메타버스 좋네. 네. 그래서 제가 그 메타버스로 우리나라 제일 유명한 분이 누구죠? 강원대에 계셨던 김상균 교수님. 제가 지난 1년 동안 그분을 삼고 처리해서 저희 경희대도 모셨죠. 경희대 경영대학원 교수가 되었어요. 이제 강원대 떠나시고. 강원대는 좀 미안하지만 뭐 할 수 없지 뭐. 그래서 왜 그럼 제가 김상균 교수를 우리 경희대에 모셨냐? 예, 당장 메타버스로 막 뜬다 이런 것보다는 우리 경희대 학생들, 대학원생들, 학부생들이 지금부터 메타버스를 잘 공부하고 준비하면 나중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김상균 교수님을 경희대로 모셨습니다. 그 메타버스도 미디어인데요. 미디어가 뭐냐? 미디어는 우리의 인간을 확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브라질 가보신 분 없으세요? 근데 브라질에 대해서 우리 다 알죠, 그죠? 브라질하고 삼바, 축구 잘하잖아. 뭐 아마존 강도 있잖아. 우리가 브라질에 대해서 아는 건 다 누구한테 배운 거죠? 미디어한테 배운 미디어. 그죠? 하지만 우리가 만약 정말 브라질에 가면 그때는 이제 나 브라질 좀 알아. 그죠? 브라질 좀 알아. 예, 그러니까 미디어는 내가 어떻게 보면 해보지 않은 거를 다른 매개체를 통해서 아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인류 최초의 미디어는 이제 춤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디스코텍에 왜 가냐? 여러분 디스코텍 가가지고 사람들마다 어디 사세요? 이름 모시고 뭐 명함 하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냥 이렇게 디스코텍 가가지고 춤추는 사람들 보면은 이 사람이 뭔지 대충 보여요. 어떤 사람 막 넥타이 여기다 막 걸고 막 춤추나 보면 이 사람 평소에 굉장히 힘들구나. 그 춤추는 모습에 따라서 이 사람 철학이 다 나오죠. 그러니까 굉장히 똑똑한 행위라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든 사람들이 어디 모여서 춤을 춘다는 거는 저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를 굉장히 빨리 알 수 있는 그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도시도 다 피부의 확장이다. 화살과 총. 화살은 토끼를 화살로 잡는 게 좋은가요? 총으로 잡는 게 좋은가요? 어떠세요? 느낌이. 토끼는 화살로 잡고 싶죠? 왜? 총으로 잡는 건 좀 미안해. 왜? 화살은 우리 손의 확장이라는 거예요. 내가 토끼를 손으로 잡으려면 좀 힘들어. 못 잡아.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화살을 쏴가지고 얘를 죽지 않을 정도로만 내가 손이 걔 토끼에 가는 거 대신에 화살을 잡는 거죠. 하지만 총은 우리의 이빨의 확장이라고 얘기해요. 치약. 물어뜯는 거죠. 죽이는 용이에요. 우리가 만약 아무런 도구가 없다면 어떠한 동물을 죽이는 방법은 이빨을 결국 나중에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하기 어려우니까 우리가 총으로 그래서 이제 마샬 맥클런은 이렇게 이 미디어라는 거는 우리의 몸을 확장시킨 것이다. 자동차는 우리의 뭐의 확장이겠어요? 다리의 확장이죠. 휴대폰은 뭐의 확장입니까? 내가 친구랑 통화하면 나의 입이 친구의 귀에까지 확장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 내 귀가 친구의 입 앞까지 확장되어 있는 거죠. 휴대폰은 전형적으로 내 입과 귀의 확장이죠. 메타버스도 이런 미디어라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미디어의 이론의 중요한 개념은 대면을 빼곤 다 미디어예요. 여러분들 오늘은 저랑 미디어로 만나고 있지 않죠?
지금 영상을 나중에 뭐 온라인으로 배포하신다던데, 그러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저랑 미디어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저랑 정말 대면하고 있는 거죠. 근데 대면과 미디어는 사실 천지 차이죠. 천지 차이입니다. 남녀간에 펜팔만 100번 하는 사람 관계랑 하루 만나서 그래도 술이라고 먹고 얘기하는 사람이랑 전혀 다른 얘기죠. 근데 재밌는 게 존 어리라는 분이 쓴 모빌리티라는 책이 보면 이 대면이라는 건 크게 5가지 방식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끝에 단어들이 되게 재밌어요. 다 의무예요, 의무. 대면은 다 의무라는 거예요. 그죠? 오늘 제가 여기 온 것도 의무죠, 그죠? 오늘 밤에 집에 가세요? 너무 행복하게 가시나요? 그게 아니라 의무죠. 여러분 오늘 집에 가는 건 의무예요. 귀가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 대면을 해야 돼요. 근데 만약 오늘 집에 아무도 없어. 어차피 가도 아무도 없대. 그러면 아까 여러분이 해방감을 느낄걸요? 네. 의무가 없었어요. 난 집에 가도 되고 안 가도 돼. 그러니까 우리 모든 대면은 사실 의무인데 의무가 되게 또 흥분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타버스라는 게 이제 참 아까 제가 원격 근무와도 관련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근무라는 건 사실 의무죠. 만나서 인사하고 의무인데 그거를 이제 원격 근무나 줌이나 메타버스에서의 근무 환경으로 바꿀 때 사람들이 어떤 느끼는 자유라는 감정이 있을 거고 또 한편으로는 그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람들도 또 존재할 거고 약간 그런 좀 복잡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메타버스가 만약 성공한다면 소통을 더하게 하는 효과가 있을 거예요. 어떤 특징이 그럴 것이냐. 불가능했던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효과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여기서 말하면 제가 가면 쓰고 하고 여러분들 가면 쓰고 오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 미쳤나 하겠죠. 우리 1년에 그래도 가면 쓰는 날 하루 있습니다. 언제죠? 할로윈데이. 그때 이태원 한번 가보세요. 가면 안 쓴 사람은 되게 이상하네. 가면도 안 쓰고 여기 왜 왔어? 할로윈데이만큼은 뭐라도 코스튬도 하고 막 가면을 써야 정상인이죠. 진짜. 베니스 축제에서도 가면 축제할 때 가면 안 쓰고 온 사람은 쟤는 준비가 안 된 거죠. 입장시키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웬만한 일상에서는 오히려 요즘 좀 편하신 것도 있죠. 마스크 쓰고 다니니까 내 얼굴 좀 가리고 다니는 느낌. 이 마스크 체제는 좀 계속 됐으면 사실 불과 5년 전만 해도 마스크나 복면 쓰면 경찰이 일단 추적하잖아요. CCTV로. 그죠? 대부분 무슨 범죄자를 보면은 뭐 후드티에다가 막 모자 눌러 쓰고 마스크 쓰고 이런 사람들이 보통 사건을 저지르잖아요. 심지어는 복면 시위가 아예 금지돼 있잖아요. 미국에서는. 마스크를 쓰고 시위하면 안 돼요. 네 얼굴을 까놓고 민주적인 요구를 하는 건 오케이. 근데 너가 복면을 쓰고 시위한다? 이거는 민주 시민으로서의 책임성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메타버스는 좋은 게 여러분 메타버스 사이트 가가지고 그냥 원래 내 얼굴 사진 올리면 어떻게 돼요? 저 사람 되게 이상한 아저씨가 하나 들어왔네. 그죠? 실컷 조건 여러분들은 아바타를 만들어서 넣어야 돼요. 근데 만약 페이스북은 어때요? 페이스북은 친구 신청 들어오는데 자기 얼굴 안 쓴 사람들은 웬만하면 친구 신청 안 받는 경우가 많죠. 왜? 페이스북은 말 그대로 자기 얼굴을 까는 곳이야. 인스타그램도 마찬가지고. 근데 메타버스는 기본적으로 내 얼굴을 안 까는 곳이야. 그죠? 그러면 내 얼굴을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소통이 더 많아진다면 어떻게 보면 그 메타버스는 그러한 소통 효과를 가진다는 것이죠. 또 하나 3D. 3D는 어떨까요? 여러분 3D, 저는 인간은 3D를 불편해한다고 생각해요. 인간은 3D 환경을 싫어해요. 3D TV, 10년 전에 LG와 삼성이 그렇게 막 경쟁을 했어요. 특허 분쟁도 하고, 막, 우리 때 좋아요 좀 했는데, 어떻게 해요? 3D TV 그냥 아무도 안 샀어. 망했어요. 여러분, 테트리스 옛날에 게임 해보셨죠? 3D 테트리스 해보신 분? 저는 해봤어요. 근데 머리가 복잡해서 못하겠어요. 2D는 재밌게 했는데, 3D 테트리스? 우리가 집에 3D 프린터 있는 분? 거의 없죠. 7, 8년 전에 막 3D 프린터, 문재인 후보가 당시 3D 프린터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막 그랬는데, 어쨌든 3D 프린터를 좀 쓰지도 않아. 잘. 일부만 쓰고. 이 인간이 3D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홀로렌즈니, 오큘러스 VR은 내 얼굴을 내 눈을 다 가려요.
그러니까 뭐예요? 3D로 보는 거죠. 저는 좀 어렵다고 봐요. 내 실세계 안. 근데 아까 홀로렌즈는 위에 화면이 뜨고 실세계를 봐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좀 혹시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이 메타버스라는 거는 이런 가면을 쓰는 메타버스는 오히려 가면 안 쓰면 이상하고 여기서 어떤 새로운 제도와 문화를 만들 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다들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은 기성세대에 의해서 주도되지 않는 거죠.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단할 게 아니에요. 기성세대는 판단하지 마세요. 판단은 오직 물어보세요. 오직. 내가 MZ이 될 수는 없잖아. 내가 알파 세대가 될 수는 없잖아. 물어보세요. 진솔하게 물어보세요. 거기서 토달지 마시고. 난 그거 안 될 것 같아. 애들한테 얘기하면 그다음부터 애들은 대답 안 해. 그다음부터 이제 대화 단절. 토달지 마시고. 그러니 오케이 고마워. 그래서 계속 여러분들 MZ세대가 도대체 이 메타버스를 하는지 안 하는지, 걔네들이 어떤 게임에 들어가서 어떤 막 은어를 쓰면서 그들만의 용어를 쓰면서 이런 문화를 창출해 나가는지 보시고 대응하셔야 될 사안인 거죠. 옛날엔 사이버 스페이스라는 표현을 많이 썼지만 이거는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서 싫어했어요. 저는 사이버 스페이스. 그래서 저는 그래서 메타버스라는 말을 되게 좋아해요. 왜? 사이버 스페이스는 우리 현실이 있고 저 곳에 어떤 가상 공간이 있다는 뜻인데, 메타버스는 그게 아니라 현실과 가상이 다 합쳐진 걸 의미하기 때문에 그거는 개념적으로 맞다라는 거죠. 죽은 엄마나 죽은 딸이랑 이런 거 쓰고 오큘러스 VR 같은 거 쓰고 만나는 그런 MBC 프로가 있었죠. 너를 만났다. 어때요? 그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죽은 엄마가 진짜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방송 작가가 써준 거란 말이에요. 그게 뭐 아무 의미가 없죠. 한두 번 눈물을 흘릴 수 있지만 그거는 비현실이죠. 죽은 엄마가 돌아와서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 여러분들 블랙미러 에피소드 비라이맥 같은 것도 한번 넷플릭스에서 보시면은, 처음에 이 사람이 남편이 죽고 났는데 임신을 한 걸 알았어요. 언니가, 야, 네 남편 소셜미디어 계정을 저 어느 회사, 인공지능 회사에 알려주면 아마 걔네들이 너한테 연락할 걸? 외로워가지고 할 수 없이 한번 해봤어요. 했더니 어느 날 채팅창에 남편이 연락이 왔어. 남편이 하던 말이 그대로야. 뭐지? 인공지능이 우리 남편을 재현했네? 그래서 막 거기가 빠져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와요. 전화가 오는데 남편 목소리랑 똑같아요. 잘 있었어. 그거 막 울어요, 이 여자가. 그러면서 대화를 하는데 좀 더 빠져들죠. 근데 어느 날 그 남편 로봇이 전화로 그러면, 너 자기 돈 좀 더 있으면은 이제 우리 전화로만 하지 말고 로봇을 하나 사. 그래서 여기서 배달이 됐어요. 남편이 배달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남편을 욕조에 누워요, 로봇을. 그 다음에 식염수 같은 걸 이렇게 넣었더니 한 며칠 후에 이제 얘가 일어나요. 그래서 얘가 이제 이 여자는 남편을 다시 얻은 거예요. 그래서 막 섹스도 하고 막 행복하게 살아요. 근데 어느 날 조금씩 이제 알게 되죠. 아, 얘는 내 남편이 아니라 그냥 로봇에 불과하고 내 남편 흉내만 내는 거에 불과하구나.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뭐 이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내리라고 해요. 너 떨어져 죽어. 너 로봇이잖아. 너는 뭐 이런 얘기들이에요. 하여튼 나중에 한번 보세요. 작년에 나온 영화 혹시 보셨어요? I am your man이라는 영화. 완전 재밌어요. 독일 영화인데 이히빈 다이멘시라는, 그것도 이제 여성 학자와 남자 로봇 간의 로맨스. 이제 로맨틱 코미디는 더 이상 인간 남녀 간의 사랑을 다루는 거는 이제 더 이상 재미가 없어. 이제는 인간은 늘 꿈을 꾸니까 이제 로봇과의 사랑. 되게 재밌긴 한데 그런 건 다 꿈이에요. 그런 건 다 비즈니스가 안 됩니다. 이따가 또 인공지능 시간이 되면, 제가 오늘 시간 너무 많이 썼네요. 오늘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넘어가고. 그래서 이제 요즘은 이제 이런, 우리가 텔레비전을 보면서 섹스가 감소했다고 하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점점 더 섹스를 안 한다고 하죠. 왜? 메타버스도 많아지고 뭐 이런 미디어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디어가 많아지니까 대면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줌으로 맥주 마셔본 적 있으세요? 저는 없어요. 딱 사람들의 감정이 둘로 딱 대별되죠. 미친 짓이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줌에서 열어놓고 각자 맥주 가지고 맥주 마십니다. 저는 그런 거 할 생각이 없어요.
근데 예, 지금 이게 세대 내지는 어떤 사람들의 경험상에서 그런 일들이 좀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메타버스가 만약 발전하면 앞으로는 먹는 걸 메타버스로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육체 건강 유지, 뭐 섹스 외에는 다 메타버스로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 그다음 일하는 거, 근무, 거의 많은 것들은 다 메타버스로 갈 수도 있는 거죠. 메타버스로 가고 이제 친목을 위해서 가끔씩 풀어주는 거죠. 가끔씩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개념들.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는 이제 몸은 현실에 있지만 접속감 MZ 세대가 지금 주로 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어떻게 될지 우리는 관찰하면서 가야 되는 거죠.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이 강해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벤트가 나타났기 때문에 좀 그런 거고 메타버스에 네 가지 유형이 있다고 보통 얘기를 하죠. KT의 어떤 임원들은 임원님한테 물어봤더니 거울 세계는 무조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크게 네 가지 분야가 있다. 이런 정도는 그냥 넘어가고 뭐 로블록스라는 게 있고 게더타운 뭐 해보면 좀 어이가 없긴 해요. 그래도 한번 실험 이거 한 번 할 때 뭐 1인당 10,000원씩도 내야 되고 막 이래요. 좀 피곤한데 그래도 한번 경험을 안 해보신 분은 게더타운으로 한번 팀 미팅도 한번 해보시고 야 이거 도대체 어떻게 쓰는 거야? 이게 과연 줌으로 하는 거랑 뭐가 달라? 이런 생각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최근에 뭐 직방이 이런 걸 직접 개발해가지고 자기 직원들 전체적으로 다 원격 근무했다가 다시 또 돌렸다는 설이 있어요. SK그룹 같은 경우 언제 15년 전쯤에 최태원 회장님 뭐라 하냐면 우리는 다 회의는 다 영어. SK그룹 내 모든 회의는 다 영어. 지금 어때요? 다 한 거 말이죠. 이게 바꾸기 쉽지 않거든요. 처음엔 글로벌 사업, SK는 글로벌 사업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글로벌 사업 좀 해보겠다고 다 영어로 바꿨지만 좀 하다 보면 좀 윗사람이 영어 잘 못하면 아래 신입사원이 막 영어로 하면 이게 뭐 하는 거야? 한국말로 해. 그냥 이렇게 되는 거죠. 카이스트가 모든 클래스가 영어로 한다는데 그럴까? 모르겠어요. 예. 그게 많은 그런데 가보면 좀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게 많은 거죠. 스페이셜이라는 협업 툴도 있고요. 제페토 많이 들어보셨죠. 최근에 제가 NFT 만들어 본 경험이에요. NFT를 하시려면 여러분 크롬 브라우저에서 카이카스란 전자지갑을 깔아야 돼요. 근데 이게 그냥 브라우저에 붙은 전자지갑이에요. 뭔지도 잘 모르실 거예요. 그냥 카이카스를 가지고 깔아보세요. 하나님들 이렇게 따라가 보세요. 그럼 이제 전자지갑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 크래프터 스페이스라는 데 가보세요. 그래 가지고 여러분들이 우선 이런 동영상, 10메가 이하의 동영상이나 이런 사진 이런 건 공개하면 안 되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술집이에요. 합정동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음악 술집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술집이 없어지면 너무 슬플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찍었던 동영상을 제가 며칠 전에 NFT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NFT를 여러분 NFT를 그러니까 NFT를 사진 마사야지. 근데 살 생각이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 2등 NFT를 5천만 원을 사라는 거지. 그건 모르겠어요. 네. 근데 거기서 기본 전제는 5천만 원 일을 생각하고 하라는 거죠. 제가 막 만들었고요. 이거를 이제 이렇게 만들면 누군가 이걸 발견하면 여러분들한테 사겠다고 제안이 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마켓에 올리지 않으면 제안이 안 오죠, 잘. 근데 여러분 제가 어제 이거 페이스북에 며칠 전에 이걸 올렸거든요. 뭐 어떤 분이 미안하지만 철수부직이 나중에 망했어. 한 10년, 20년 중에. 일단 뭐 사장님이 어떻게 돌아가셨어. 그럼 그때 맞아. 철수부직 그때 거기 진짜 괜찮았는데 한번 그때 영상을 보고 싶다는 별로 없어. 근데 이경전이가 옛날에 이걸 만들어놨어. 나 이거 사고 싶어. 그래서 저한테 뭐 이걸 100만 원에 살 사람이 있으면 저는 100만 원 파는 거죠. 아니 그 당시에 야 내가 이거 팔아야 돼? 여러분 미술품이 그렇잖아요. 내가 이걸 팔면 얼마인데 팔지 않고 갖고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 오픈시에다 올릴 수 있어요. 오픈시는 뭐냐면 이베이나 이런 그 쿠팡 같은 마켓플레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든 NFT를 여기다 올리는 거죠. 저 올리다가 보니까 돈을 내야 돼. 얘네도 무조건 돈을 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까지 돈이 안 들어요. 여기까지 돈이 안 드는데
여기서 돈을 내야 되는데 카카오에서 만든 그 암호화폐가 클레이인데 클레이를 여기서 제가 돈을 여기서 카이카스는 전자지갑에서 클레이를 충전시키려고 했더니 신용카드 결제가 막아놨더라고 며칠 전부터. 그래서 이걸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암호화폐 거래소 가가지고 거기서 클레이를 사서 여러분들 전자지갑에 옮겨야 되는데 암호화폐 계좌는 다 있으세요? 저는 4년 전에 농협 계좌를 열어서 그래서 코인원이라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했는데 최근에 농협 그거 다시 계좌 열고 닫고하는데 완전히 얼마나 규제가 심한지 겨우겨우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카카오뱅크가 나오고 K뱅크가 나왔다잖아요. K뱅크가 카카오뱅크에 밀려가지고 돈을 못 벌었거든요. 근데 암호화폐 거래소 개설 계좌 그 은행을 하나 다 해가지고 K뱅크가 경영에 아무 지장이 없대요 지금. 네, 그거 하나만 가지고. 그래서 이제 만약 여러분들이 암호화폐를 한번 해봐야 되고 NFT도 해봐야 되려면 일단 계좌가 없는 분들은 어느 거래소를 택할 것인가 해서 거래소 회원가입을 해보시고 거래소에서 어떠한 계좌를 열어야 된다. 그러면 그 이제 뭐 카카오 그게 만약 농협이다, 그게 K뱅크다 하시면 거기에 가서 이제 여셔야 되는데 잘 인터넷에 잘 보시고 하세요. 보통 은행 가서 이제 암호화폐 하려고 계좌 열어달라고 하면 절대 안 열어줍니다. 네, 다른 목적인 것처럼 얘기해서 계좌를 여셔야 될 거예요. 아마.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일단 제가 오늘 고유명사 몇 개 말씀드렸습니다. 카이카스, 크롬에서 카이카스를 딴다. 그래서 전자지갑을 일단 세팅을 하세요. 어렵지 않아요, 이거는. 그 다음에 크래프터 스페이스에서 NFT를 만든다. 여러분들 준비할 거는 그거 기념이 될 만한, 아니면 10년 후, 100년 후, 3년 후, 누군가 이거 사고 싶어 할 만한 디지털 콘텐츠. 그래서 어떤 사진이나 영상을 여기서 한번 올려보시라는 거고, 그거를 제가 마켓플레이스에 올리려면 오픈시, 이거 미국 회사인데요. 뭐 대박난 회사죠.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는 이 대표적인 아직 막 예를 들어서 완전히 지금 NFT 막 떠드는 사람들은 다 오픈시한테 돈 갖다 바치는 사람이에요. 왜? 아까 여기까지 제가 돈이 안 들었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돈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올리는 것만으로도 돈이 들어요. 그리고 거래가 되면 또 25%를 가져가요. 완전히 그냥 보기 힘든 자리죠. 그러니까 지금 NFT 열풍이 불면 불수록 오픈시는 그냥 앉아서 돈 벌어요. 왜? 거래가 안 돼도 돈을 등록할 때 돈을 벌써 버는 거예요. 그래서 좀 비윤리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옛날에는 순진하게 가치를 먼저 창출하고 전달한 다음에 나중에 돈을 버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글을 망할 거다, 뭐 네이버가 망하는데 어떡하니, 뭐 카카오톡 망하면 어떡하니 다 걱정을 해줬지만 그 회사가 커졌는데 지금 반대라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어스투라는 데 가가지고 제 부동산을 산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흑석동 여기 살았거든요. 저희 집에 4층 집이 여기 있었는데 이 4층 집을 다 무너뜨리고 지금 거기에 흑석동이라는 돌이 올라가 있어요. 중앙대에 나오신 분의 여러분들은 아마 저희 집을 모를 수가 없어요. 여기 딱 있는데 제가 며칠 전에 여기 어스트에 가서 옛날 우리 집 터를 갔더니 아무도 거기를 안 샀어요. 여기 다 샀어요. 여기 다 샀어요. 여기 이 동네 사람이 샀는지 뭐 다 샀는데 여기는 원래 집이 없어요. 근데 저는 여기 딴 데 다 관심이 없고 여기만 관심 있잖아 저한테는. 저 여기를 샀어요. 샀더니 네 블락을 샀더니 40불 정도 내라고 요 돈이 너무 아까운데 이거 모르겠어. 누가 사겠어요? 그래도 그냥 샀어요. 그래서 40불 들여가지고 샀습니다. 이걸로 제가 돈을 버는 방법은 뭘까요? 네, 너무 간단한 얘기죠. 이 플랫폼, 이 가상 부동산 플랫폼의 어스2가 앞으로 메타버스의 근간이 되는 플랫폼이 되면, 그죠? 그래야 되는데 전제 1번이 있죠. 그 다음에 거기서 저 가상 부동산을 누군가 살 마음이 생기면. 근데 저는 어차피 40불에 저걸 샀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분이 좋아요. 왜냐면 저는 좀 창피한 얘기지만 제가 아주 더 유명한 사람이 되고 더 훌륭한 사람이 되면 그 지금 흑석동이라고 그 돌이 올라가 있는 그 자리에 여기는 옛날 이경전이 살았던 집이라는 그 비석이 하나 서 있기를 저는 기대해요. 제가 지금 일하는 곳도 옆에 봤더니 박제가의 집이었다라고 비석이 있는데 제가 박제가 그치 박흥년인가? 박제가가 실학자지 우리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러면서 제가 그분을 기리는데 제 목표는 그 후속동 그 자리에다가 제 이름이 올라가기를 기대하는데 그러려면 제가 엄청 열심히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가상 부동산을 그 사는 그런 것도 한번 해보실 필요는 있는데 이건 돈 들어요. 네. 근데 테스트를 해보시는 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스투 말고 또 다른 어떤 가상 부동산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보셔서 근데 여기서도 돈을 벌려면 이렇게 아무도 관심 없는 흑석동 저 자리를 살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이미 청와대니 뭐니 이런 건 다 산 거죠. 그죠? 용산 집무실 뭐 이전한다 그럴 때 아마 그때 발빠른 사람은 거기 샀을 거야 벌써. 그죠? 예, 이런 거죠 뭐. 아 이거 여기입니다. 이거 제가 사는 곳이 여기인가 그래요. 여기. 보세요 이거 다 산 거. 이거 태극기. 이거 다 이거 대한민국 국민이 산 거예요 이게. 이게 어느 나라인가요? 네, 이게 지금 누가 샀다 벌써 엄청 흑석동 땅을 이거 다 산 건데 제가 겨우 그래도 저희 집 톤을 샀습니다. 네, 다음 강의는 인공지능 강의인데 지금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썼네요. 그래서 여기서 중단해야 될 거고요. 제가 경전TV에 가시면 요 인공지능 분야 강의는 많이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시고 자료를 보시고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께서 여러 인공지능 회사를 좀 아는 게 필요해요. 그럼 여러분들 사업 되게 도움이 될 거고 이 회사 사장들이 자기 사업을 성장시키고 싶어 해요. 그럼 그 회사들을 도와주고 여기 올라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 유튜브가 2007년에 구글에 인수됐는데 그때 만약 여러분이 유튜버가 되기 시작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엄청 여러분 사업 안 하셔도 될걸요? 만약 2007년에 여러분들 유튜버가 됐으면 그렇죠? 예, 그래서 새로운 플랫폼에 빨리 잘 올라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까 인스타그램으로 하는 분처럼 여러 좋은 플랫폼들을 잘 보시고 그래서 제가 2년 전에 우리 AI 스타트업 25를 선정하고 거기에 여러 그 CEO들 다 인터뷰했던 기사들입니다. 이런 거 이제 이경절이 만난 AI 프론티어 이런 것들을 한번 검색해 보시면 지금 이 AI에 어떠한 창업가들이 나오고 있고 어떤 회사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보시면 굉장히 많은 참고가 되실 거예요 사업에. 작년에는 그걸 100개를 이제 선정을 해서 AI 스타트업 100을 또 발표하기로 했고요. 뒤에는 제가 연구하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시간이 안 돼서 이거는 생략을 하는데 간단히 한번 말씀드리면 옛날에는 지금 AI는 보통 각각의 기업들이 자기의 데이터를 가지고 자기의 인력을 가지고 AI를 개발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대기업밖에 AI를 개발 못해요. 중소기업은 자기 AI를 개발할 수가 없어요. 문재인 정부에서 데이터 뉴딜 한다고 하면서 데이터 댐을 만드는 거 하나의 좋은 시도였지만 어떻게 돼요? 나라 돈으로 데이터 만들어가지고 한 군데 모으자 그러면요. 사람들이 나라 돈만 받고 나서 데이터 개발한 다음에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나라 돈 받고 데이터 만들었어. 그걸 이제 공유해, 딴 사람들한테. 나쁜 걸 공유해요. 사람들이 이기적이어가지고요. 좋은 데이터 자기가 숨기고 갖고 있고 그 데이터를 오히려 나쁘게 만들어서 공유한대요. 제가 많은 기업들한테 이미 들은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정부가 중심이 돼서 막 데이터 만들고 한땀에다 모여놓자 절대 성공할 수 없어요. 사람들은 이게 이기적이에요. 시장 경제 원리에 하지 않으면은 다 나쁜 데이터만 땜에 모여 있어가지고 썩는 물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빅테크 플랫폼한테만 그러면 우리가 일을 줘야 되냐? 빅테크 플랫폼이 다 데이터를 독점하고 서비스까지 독점해가지고 우리는 그냥 손발만 돼가지고 노예처럼 일해야 되냐? 이런 것들이 요즘 많이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즘 연구하는 거는 각 중소기업이 데이터를 그대로 소유하면서 AI만 서로 공유해요. AI만 공유하면 내 데이터, 내 고객 데이터 다 내가 갖고 있어요. 하지만 AI를 만드는 데만 내가 동참하면은 그 시너지가 나는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외국 사례에 어떤 게 있냐면 20개 병원이 동참해서 코로나 환자 데이터를 그대로 놓고 AI를 공유했는데 가장 큰 병원과 가장 작은 병원 모두 자기가 독자적으로 AI를 개발하는 것보다 공유하는 것이 더 시너지가 크다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마 앞으로 이런 일들이 아마 여러분들 많이 도우시게 될 것 같고요. 제가 요즘 연구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입니다. 2042년에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뭐 이런 것들 한번 정리할 시간이 있길 바랬는데 시간이 너무 다 돼서 죄송하고요. 제가 너무 많이 했네요.